명품 경제학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날, 오늘이 30일이니까 어제 그저께 28일 수요일 날 바로 이틀 전에 개봉을 했던 한국 영화인데, 지금 아주 전 국민적 이 관심을 끌고 있는 시사 영화입니다. 다큐성 영화죠. 김혜수 주연의 이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영화인데, 언론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인터넷을 이렇게 자주 접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 관한 많은 평들, 기사 평들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개봉하는 날 11월 28일 날 삼성동 코엑스에서 5시 시작하는 표를 끊어가지고 7시까지 2시간 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개봉 첫날 가서 영화를 돈 주고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이게 명품 경제학 이 회원 여러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영화일까, 이걸 제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개봉날 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고 나서 이 경제적으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이 영화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적 이 관심사인 이 국가 부도의 날이란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명품 경제학 채널에서 정확하게 제가 팩트를 체크해 드리고, 무엇은 사실이고 무엇은 거짓이고,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저런 부분은 어떤 오해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이 체크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이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을 통해 가지고 더 성장하는 경제인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강의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는 우리 js노벨.com 유료 채널이죠. 유료 회원만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강의는 특별하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국민에게 전체 풀 강의를 무료로 오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 이 영화 팩트 체크 이해와 오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강의는 11월 30일 금요일이죠. 2018년 10월 슈퍼재테크 시리즈 4부작 마지막 시간 강의입니다. Q&A 심화 학습, 이 강의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강의였는데, 이 강의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12월 7일로 한 주를 연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 우리 명경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10월 슈퍼재테크 3부작까지 해가지고 거의 모든 내용을 한 90%는 파악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 주 늦춘다고 해가지고 뭐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한 주 늦추고 전 국민의 경제적 계몽을 위해서 오늘은 이 국가 부도의 날을 분석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이번 주 일요일 12월 2일입니다. 이제 원래 마지막 달이 되죠. 그러면 12월 2일 날에는 12월 1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미중 정상회담이 아르헨티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근데 미국 시간으로 12월 1일이지만은 남미의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는 이게 12월 2일 일요일 날 새벽입니다. 새벽하고 아침 시간이라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도가 되는 건 2일 일요일 날 오후쯤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바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제와 투자에
지침으로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명쾌하게 이 결과를 분석한 특집 강의를 일요일날 올려드리겠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팩트체크 이해와 오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1997년 외환 위기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것도 문민정부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부 정치를 종식한 우리나라의 문민정부였죠. 그래서 문민정부는 국민들에게 국가부도가 난 그 상황에서도 국가부도 사태는 없다. 한국 경제는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라고 속이면서 국가부도를 선언하는 그 순간까지도 국민들한테 속이고 안심하고 경제활동해도 된다. 그리고 IMF와 국가부도를 위한 비밀 협상을 진행을 했다. 이렇게 국가부도의 날 이 영화에서 보면 이 얘기들이 사건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바로 주제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영화는 처음에 시작할 적에 팩트에 근거해서 만든 영화다.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다. 다만 등장인물 설정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다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상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제일 처음 영어 시작할 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논점이 사실일까요? 예, 정확하게 팩트 100%입니다.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 영화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국가부도 사태를 속이고 국민들한테 국가부도는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중소기업과 대중과 서민의 피해가 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 영화의 이 부분 내용은 정확하게 100%가 진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미국 정부가 IMF를 배후 조정을 해서 가혹한 구제금융 조건을 한국에 강요했다. 이렇게 지금 영화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MF 총재가 머물던 그 호텔에 미국 재무부 장관인가 고위 관리가 같이 머물면서 직접 미국 정부가 배후에서 IMF를 조정해 가지고 이 가혹한 구제금융 조건을 한국에 제시했다. 자, 이렇게 영화에서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논점이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진실 10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일반 대중이 생각할 때 왜 미국 정부가 IMF를 뒷조정하느냐라고 하는데, 원래 이 IMF는 미국 정부에서 그 운영을 하는 국제금융기관입니다. 그리고 IMF 총재도 미국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절대적 그 영향을 받는 거기에서 운영되는 이 국제금융기구라는 것이 그런 그 사실을 일반 대중들이 모르고 있으면 왜 미국 정부가 뒷조정을 하고 배후 조정하느냐, 이런 논점에 붕괴를 할 수 있는데, 원래 IMF는 미국 정부에 의해서 움직이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점까지는 설명을 안 하지요. 단순히 미국 정부가 IMF를 뒷조정했다 이렇게까지만 표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서 뭔가 아주 나쁜 거래가 있었고 옳지 못한, 정당치 못한 거래가 있었구나 하고 이런 의식을 형성할 수가 있겠지요. 예, 영화에서는 이런 점은 짚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100%
그대로 진실입니다. 다음 세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의 이 가혹한 조건인 고금리 1금융권 이자가 그전에 1년의 대출이자가 12% 선이었는데 28%에서 30%까지만 올라갔습니다. 단기한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자가 1금융권에서 12% 이자가 뭐 3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 대출 받던 사람들은 다 파산했겠죠. 예, IMF 때 기억하시죠? 어른들은. 그리고 노동개혁으로 왜 노동개혁을 IMF와 미국이 요구를 했는가 하면요. 김영삼 대통령이 군부 대통령 3명 이후에 등장한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었거든요. 민간인 출신의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이제 민주화가 완성됐다고 김영삼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매일 데모하고 파업을 했습니다. 매일 데모하고 파업을 하게 되니까 뭐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외국인 채권자들, 그중에 가장 많이 한국에 돈을 빌려준 외국인 채권자가 미국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 매일 뭐 1년 365일 파업과 노동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래 가지고는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나 한국 금융기관에 빌려줬던 그 돈이 떼일 수가 있거든요. 경제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 빌려준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감한 노동개혁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 입장에서 미국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결과는 고금리와 노동개혁으로 중상층과 서민경제는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딱 맞는 얘기였죠. 자, 그럼 이 내용이 진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진실은 맞습니다. 예. 다음에 네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혹한 구제금융 조건으로 결국 대기업만 수혜를 받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지금 더 심화됐다 하는 게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였습니다. 주제. 자, 그럼 이게 맞는 말일까요? 자, 이 말은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이건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는 논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는 논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결국 나기는 났는데 또 모든 대기업이 다 수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요. 또 빈부격차가 심화가 됐는데 그 빈부격차 심화가 IMF 구제금융이 전적인 원인도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IMF 외환위기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거짓이라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애매한 상태입니다. 그럼 진실은 뭐냐? 정확하게 팩트를 우리 명경 채널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기업 중에서 부채가 과다한 대기업들은 자기가 실제로 담보 능력도 안 되고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감당도 안 되면서 자기 자본의 1000%, 3000%, 10000%까지 부채를 지고 있던 그런 모든 대기업들은 전부 다 부도출이 다 됐습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은 대기업들, 삼성 같은 거, LG, SK 같은 그룹들은 부채 비율이 400%좀 됐지만은 남아있는 재산들, 자산들 담보를 가지고 그 부채를 갖다가 정리도 할 수 있었고, 또 시장 점유율, 지배력과 또 수출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매출이 충분하니까 그 부채를 상환할 수가 있는 그런 대기업들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IMF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의 특혜를 받고 서민과 중소기업이 다 망했다. 이런 식 설명과 논점은 그 잘못된 겁니다. 지금 국가 부도에 대해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대중들이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부채 과다 대기업은 전부 다 부도치 다 됐습니다. 이 매출과 자산 규모로 그 부채를 상환하고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결국은 시장 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됐던 거죠. 그리고 서민만 피해를 봤다. 자, 서민은 경제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경제에 더 관심이 없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무지한 대중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만 피해를 받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서민들과 대중들은 경제적으로 훨씬 더 관심도도 낮았고, 훨씬 경제적 공부를 안 했고, 또 경제적 지식이 부족하니까 IMF 외환위기로 고금리 상황이 펼쳐질 때 피해가 훨씬 더 컸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근데 국가 부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팩트를 갖고 처리하진 않았고요. IMF 구제 금융으로 대기업은 이익을 받고 서민과 대중이 전부 다 피해를 입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도록 지금 영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IMF에서 보게 되게 국가 부도의 날 영화에서 보게 되게 되면 영화 중간쯤에 국가 부도를 정부가 선언하기 직전에 정부 고위 관료들 그 경제 수석하고 뭐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 차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정부 부서에서 재벌 2세를 하나 부릅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근데 재벌 2세가 등장하는 재벌 2세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덜 떨어져 보이는 좀 이 바보 같은 멍청하면서 매우 부도덕해 보이는 재벌 2세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 재벌 2세한테 그 경제수석이나 거기 정부 장관급들 인사가 고개 숙여 인사를 탁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가 부도를 선언을 합니다. 그 영화의 그 장면은 그 재벌한테 국가 부도가 곧 선언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줬다. 그래서 그 대기업은 국가 부도를 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멍청해 보이는 바보 같은 재벌 2세가 영화 말미에 이제 다시 아주 뻔뻔스러운 자세로 나는 돈 그동안 IMF 외환위기로 돈 엄청나게 벌었다 우리 기업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제일 마지막 분에 또 나옵니다. 영화에서.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로 그 특정 대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갔다. 이런 인식을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논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논점이 지금 이 국가 부도의 날이 CJ에서 만든 것 같아요. CJ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삼성그룹하고 형제 재벌이죠. 형제 재벌인데 삼성과 CJ는 왼수 중에서도 서로가 상왼수입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 다닌 상왼수지간입니다. 형제 재벌인데 돈 문제가 개입되게 되면 형제지간이 남보다 더 무섭죠. 부모 형제도 더 없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이번에 국가 부도에 인해서 그 부도덕한 그 정보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국가 부도 선언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오히려 IMF 위에 더 큰 돈을 번 그 부도덕한 특정 재벌 2세 등장시킨 건 아마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런데 그 논점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 드리면요, 삼성그룹이 김영삼 정부로부터 국가부도 선언하기 전에 사전 정보를 그렇게 제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진실은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과 그 전에 선대의 이병철 회장 때부터 로스차일드 전 세계 금융 황제, 실제 세계 금융시장의 주인 로스차일드 가문하고 전략적 제휴를 맺어가지고 금융투자 같은 거, 컨설팅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었고, 거기 로스차일드 가문과 로스차일드의 금융회사로부터 이 경영 컨설팅을 받고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은요.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건희 회장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객관적 팩트입니다. 삼성그룹에서 김영삼 정부가 국가부도 처리한다는 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하기 전부터 아마 그런 사태가 있기 1년이나 3년 전부터 삼성그룹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IMF 외환위기가 터진다는 거. 그래서 삼성그룹은 거기에 모든 대비를 하고 있었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환율, 이 우리나라 돈이 저평가가 되니까 수출이 확대가 되죠. 그 환율 효과로 소니를 누르고 세계 1위의 가전과 IT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는 김영삼 정부가 삼성그룹의 국가부도에 사전 정보를 줘갖고 삼성그룹이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정부가 주기 전에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 정보력보다 더 우월했습니다. 이미 로스차일드 재단과 로스차일드 소유의 금융회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미 사전에 국가보다도 몇 년 전, 몇 달 전 먼저 삼성그룹이 알고 있었고 삼성그룹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삼아가지고 워낙 저평가기를 삼았고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 경쟁력을 확대해가지고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위의 삼성그룹, 삼성전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꼭 정부에서 그렇게 불러서 몰래 정보를 줬다 이런 식으로 은근하게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아마 CJ에서 삼성그룹에 갖고 있던 앙심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예. 다섯 번째 팩트 체크. 특정 대기업이 삼성이죠. 정부의 국가부도 정보 사전 유출로 큰 이익을 얻었다. 제가 금방 설명을 했죠. 이거는 넌센스 같은 얘기다. 삼성은 정부보다도 더 먼저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게 거의 뭐 100% 확실한 팩트입니다. 여섯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를 모아서 그 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가부도 상황에 베팅을 해서 큰 부를 이룩한 금융 전문가가 있었다. 유아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죠. 사악한 금융인 역할. 그리고 IMF 이후에도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매우 큰 금융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장면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사실일까요? 정확하게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이 금융 전문가가 여러 사람이 있었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몇백 명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영화에서 그 역을 맡았던 유아인 역을 맡았던 이 역할은 누구를 모델로 만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을 모델로 유아인이란 이 캐릭터를 만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유아인 역할이 그대로가 박현주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유아인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모든 스토리의 논점들은 결국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현주 회장을 추종했던 그런 금융인들은 전부 다 이 영화에서 나온 유아인처럼 결국 국가 부도 위기에 베팅해가지고
큰 부를 일으켰고 지금도 그 부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곱 번째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수가 한국은행 그 팀장으로 나오죠. 팀장으로 나오는데 IMF 총재하고 그 IMF 구제금융 비밀 회의를 할 적에 김혜수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 부분이죠. 정의를 표현하는 거죠. 김혜수가 정의. IMF 구제금융은 대중과 서민을 다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통화수합 돈을 빌려가지고 IMF 구제금융 없이도 국가부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을 지금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 하면서 그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협상장을 이제 빠져나와서 사표를 냅니다. 이제 정의의 사도 김혜수 씨가 한국은행 팀장으로 나오죠. 자, 그럼 이 논점에 대해서요. 이게 과연 정확한 사실일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IMF 당시에 계산상으로는 120억에서 150억 정도 외환이 있었는데 보유고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은 80억 달러밖에 없었습니다. 80억 달러는 3, 4일치 외환 그 소모량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IMF 당시에 한국이 갚아야 될 1년 이내 단기 부채가 10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1000억 달러. 이 외환 갖고는 이 1000억 달러 갚을 수가 없죠. 이거는 며칠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국가부도선언을 한 거죠. 그 다음에 IMF 당시에 상장사들 한국의 부채 비율이 평균 400% 이상이었습니다. 많은 기업은 3000%, 1만% 됐습니다. 부채가 3000%, 1만%, 평균 400%였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동운동, 노동민주화 운동이 본물처럼 터져갖고 1년 365일 맨날 파업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혜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 영화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과 일본 채권자가 한국에 지금 빌려준 돈 떼일까봐 IMF 구제금융을 통해서 국가 경제 펀더멘털을 개조하려고 IMF를 동원을 했는데 그 노동개혁 없이 이 미국과 일본 채권자가 또 돈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화수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이 돈 안 떼려고 지금 IMF를 동원해가지고 한국에 구조조정을 시킨 건데 강제로. 이 김혜수나 이 영화에서 말하는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노동자 해고 없이. 이거는요. 불가능한 얘기고 소설 같은 얘기고 넌센스 같은 얘기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이 영화에서는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핵심 주제입니다. 노동자 농민 다 보호하면서 서민 대중 보호하면서 국가부도 안 내면서 IMF란 과정을 거칠 수도 있었는데 왜 IMF 구제금융을 선택했느냐. 이게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래야 노동자나 서민 대중이 보호되는 것 같고 그래야 대중들이 열광을 하면서 국가 부도의 날을 많이 보러 가겠죠. 영화관으로 대중 편을 들어줘야. 그런데 이건 완전히 경제도 넌센스 거짓말 같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 듣는 말에 이해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당신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이 다 떼이게 생겼어. 그 기업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푸드나고 파산해가지고. 근데 푸드나고 파산한 사람이 다시 당신한테 돈 더 빌려주게 되면은 내가 그 돈 갖고 네 빌려준 돈 갚을게 이러는데 당신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겠습니까? 이 새끼가 미쳤나? 이렇게 나오겠죠. 빌려준 돈 새끼야 그걸 갚으라는데 임마 더 빌려주면 빌려준 돈으로 빌려준 돈 갚겠다고 하는데 이게 김혜수가 주장한 통화수합으로 미국과 일본에 돈 더 빌려가지고 단기 부채 갖고 IMF 극복할 수 있다. IMF 구조금융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노동자 해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 이 영화는
두 가지 의미에서 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는가 하게 되면 이게 핵심 부분인데, 대중과 서민 편은 무조건 들어야만 많은 국민들이 보겠죠. 대중과 서민 네가 잘못했다 그러기는 안 보겠죠.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지금 스토리를 이렇게 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 제작자든지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든지 감독이든지 또 이 영화를 위해서 경제 공부를 많이 했다고 김혜수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던데, 김혜수 씨나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나 제작자 CJ나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아주 감상적으로 소설 쓰지 접근하고 있다. 이게 이 영화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통화 스왑으로 IMF 위기를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정부 측, 지금 말하면 기획재정부 차관이라고 나오는 사람 아주 사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 말을 아주 사악한 표정으로 사악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 하는 말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지금 전개를 해가고 있는데, 정부가 사악한 정부는 맞지만 국민을 속인 이 논점만큼은 통화 수합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이 논점만큼은 정부가 옳았던 판단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돈 빌려준 회사나 채무자가 지금 파산됐는데 당신한테 돈 추가로 더 빌려주게 되면 빌린 돈으로 다시 빌린 돈 갚겠다 이렇게 하는데 빌려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 혼자 감상적인 소설을 쓰는 거죠. 이 영화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화 흥행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대중을 위해 서민 편에 서갖고 당신은 잘못한 거 없는데 전부 국가 잘못이고 정부 잘못이고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니면 몰라서 그러거나 경제를. 8번째 논점입니다. 이 영화 제일 마지막 부분의 클로징 부분입니다. 클로징 멘트. 이 영화의 결론. 위기는 반복된다. 그리고 가계부채가 곧 터진다. 딱 이렇게 말하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국민한테 큰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말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이 말은 맞기도 하고 조금은 틀린 논점이기도 하는데요. 위기는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10년 단위로 퍼지는 추골로 파동은요, 통화량과 금리 때문에 경제가 파동이 반드시 발생하고요. 통화량과 금리 때문에 20년 단위로 이 쿠즈네츠 파동은 성장률 누적으로 인해 갖고 반드시 그 부작용이 발생을 합니다. 과잉 20년 동안 성장률이 누적되게 되게 되면 20년 누적된 성장률 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과잉 부분이 나오겠죠. 20년 누적되다 보면 성장이 2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고 20년 동안 1%라도 성장을 하다 보게 되면은 그 20년 연속 성장한 부분에 어느 특정 부분에 과열이 나오게 되면 그 과열 부분이 터지는 것이 쿠즈네츠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10년 단위로 통합 파동, 금리 파동, 20년 단위로 성장률 파동, 그 다음에 거품 파동, 과잉 부분의 거품 파동은 반드시 반복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국민들은 항상 위기를 대비하고 살아야 된다. 경제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건 이 영화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곧 터진다. 이게 이제 영화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혜수가 다시 복귀하는 것처럼 한국은행에 그렇게 지금 영화가 끝이 나는데 이 가계부채는 터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명경채널에서 정확한 그 팩트를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 1500조 가계부채 오늘 그 한국에서 금리도 0.25% 인상했죠. 오늘 11월 30일 날. 이 가계부채는요, 내년부터 해갖고 2019년부터 2021년 사이가 이번 주글로 파동 구간이거든요.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이죠. 19, 20, 21 앞 3년 동안 안 터집니다. 절대로. 왜? 경제 펀더멘탈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요. 지금 연체율도 저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터질 수 있느냐? 그 이후에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이후에는 어떤 경우에 터지느냐? 2021년 이후에
차기 또 정부가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선다. 가계부채 터집니다. 차기에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요. 그러면 차기에 우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안 터집니다. 명확하고 깨끗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가계부채는요.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가계부채가 터집니다. 역자산 효과로. 그러나 집값을 하락시키지 않으면 가계부채는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 100%의 팩트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집담보로 대출 몇 억씩 끼고 있는 시청자분들 많으시죠? 그 집값이 하락 안 하게 되면 가계부채 여러분들이 안 터지고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역전세 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집값 하락하게 되면 당신이 그 집 팔아갖고 빚을 다 상환 못하니까 가계부채 터질 수가 있겠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차기 정부가 좌파 정부냐 우파 정부냐에 따라서 가계부채는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죽을 높아도 2019, 20, 21년 3년 동안은 한국의 펀더멘털이 워낙 튼튼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터질 일이 없습니다. 20년도 IMF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다음에 영아 국가부도의 날에서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허준호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으로 IMF에서 속수무책을 당하는 서민 중소기업 사장으로 나오죠. 이 허준호가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해서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아들한테. 아무도 믿지 마라. 아들한테. 자, 이게 영아 국가부도의 날이 국민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자,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정치인과 금융회사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과 금융회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믿어서는 안 되죠. 정치인은 자기의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거고요. 무상복지 팔아갖고 이재명처럼 권력 잡으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낸 세금으로 남한테 무상복지 줘갖고 무상복지 수혜되는 표를 찍어주겠죠. 금융에서는 당신한테 이자 받아먹기 위해서 존재하지 당신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과 금융에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국민을 속일 수가 있다는 뜻이고 그게 그 사람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허준호의 마지막 대사 아무도 믿지 마라. 이거는 경제적으로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자기 자신도 무식해서 믿을 수가 없다.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이 완벽한 경제적 지식을 가진 완벽한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국민들은 공부도 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경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경제활동, 투자활동 마음대로 해놓고 잘못되면 무조건 금융회사 탓, 뭐 정치인 탓, 대통령 탓, 남 탓, 이 탓, 저 탓하죠. 당신이 무식한 탓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라. 이 말은요. 남 탓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믿지 않으면 남 탓할 일 없죠. 남 탓 안 하고 남 믿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만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경제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영화가 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세상에는 당신 돈을 뺏어먹을 사람이 있지만 당신한테 공짜를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공짜를 준다고 했지 않느냐? 공약으로 지금 그러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발목 잡으면서 이러는 무식한 이 서민들과 청년들 있죠? 당신한테 30만원 50만원 준다 그러죠? 그럼 당신에게 받은 걸로 생각하죠? 당신은 그거 받고 영원히 직장이 없어. 영원히. 그리고 앞으로 한국 경제가
당신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없어. 영원히 30만원 50만원 받아갖고 살아야 돼. 직장도 없어. 한국에서 기업 안 해. 이제 기업인들은. 이게 홍길동 효과, 로빈후드 효과야. 그러면 결국은 당신이 직장을 통해서 한 달에 300, 400, 500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재명이가 30만원 50만원 주면서 그 기회를 박탈시키는 거니까 당신 돈이 뺏기는 거야. 그 공돈 받는 게 아니고. 이 무식한 젊은이들아, 네가 입장을 바꿔놔봐. 네가 기업하는 오너야. 세금으로 다 뺏어가고 규제로 사업 못하게 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인도 가게 되게 되면은 아주 기업 천국처럼 일할 수 있는데, 네가 사장님은 인도나 베트남에 투자하겠어? 아니면 한국에 투자하겠어? 한국에서 사람 뽑겠어? 자, 신문기사 한번 보십시오. 올해 10월 20일 날 한국경제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반복되는 브라질 채권의 잔혹사, 은퇴자금 연 투자나 억장이 무너진다. 자, 이 기사 검색해서 상세하게 보십시오. 이 기사 소제목 보게 되면요, 정권사가 엄청나게 높은 고지 대금 같은 수수료 챙겨 먹고 투기 등급 채권을 파고 난 다음에 투자자 손실보다 땡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게 금융에서 가는 짓입니다. 자, 브라질 채권 지금 폭락했지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파가 당선되는 바람에 조금 회복했습니다. 우파 대통령 당선되는 바람에 8월달까지 19%가 손실 났습니다. 19%가. 그런데 금융회사가, 투자자는 19% 손실 났는데 금융회사가 받아먹은 수수료는요, 투자금액의 3%씩 해가지고 수수료가 4,248억 원 받아먹었습니다. 지는 수수료는 다 받아먹고 손실은 전부 다 투자가 보고. 이게 금융회사입니다. 어떤 금융회사나 여기 표로 있네요. 미래에셋에서요 1조 9,840억 원어치 브라질 채권 팔아갖고 수수료 982억 챙겨 먹었고요. 삼성증권에서 1조 5,600억 원어치 팔아가지고 수수료 1,040억 원 챙겨 먹었고요. 신한금융투자에서 1조 4천 원어치 팔아가지고 595억 수수료 챙겨 먹었고요. NH농협에서 1조 200억 원어치 팔아먹고 수수료 464억 받아먹었네요. KB정권에서 3,660억 팔아먹었고 114억 수수료 챙겼네요. KB가 제일 그래도 양심적으로 했네. KB가 능력이 없으면 못 팔아는 거지. 그러나 손실은, 투자는 손실을 엄청나게 입었죠. 금융회사는 이렇게 되면 수수료 챙겼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젊은이 여러분, 서민 여러분, 이재명과 좌파 정치를 믿지 마십시오. 당신을 영원히 영구 빈민자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한테 사탕 물려주는 게 그 복지자금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 돈 이상 벌 수가 없습니다. 그 돈도 언젠가는 못 봅니다. 그짓을 쓰는 국가부도 나가지고 언젠가는 그것도 다 잘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계속 주게 되게 되면 10년 후에는 인플레가 발생해 가지고요, 복지 인플레. 당신 30만원 50만원 받는 돈은 똑같지만은 지하철 한번 타는데 만원 2만원 내야 되고요, KTX 한번 타는데 3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돈 갖고는 하루도 못 살 돈이겠죠. 이재명과 좌파가 만들고 다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당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되면은 그런 사람들 지지를 하지도 않았겠지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당신한테 사기꾼 습성이 있으니까 공돈 받아먹고 남의 돈 뜯어먹어갖고 홍길동하고 로빈후드 도둑놈 짓 하자고 그 이재명한테 표 찍어줬으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지. 당신 영원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영아 국가부도의 날 팩트체크. 자, 영아 국가부도의 날이 아쉬운 5대 논점이 있습니다. 5가지 논점. 제가 만약에 제작자나 제가 감독이었다면 이것까지 실었으면은 이 국가부도의 날은 아마 진짜로 5천만 국민이 다 보고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영화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을 겁니다. 근데 이 5가지 논점이 빠져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뭐 무식해서 빠뜨렸는 건지 일부러 알고도 빠뜨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아쉬운 5가지 논점, 오늘 강의의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점이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습니다. 이 영화는요. 자,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금융기관이 국민을 속였다. 이게 국가부도의 날의 원인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은요, 정부와 금융기관과 은행들, 그 다음에 단자사, 종금사들, 그 다음에 기업들, 이 3자가 부패 사설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건 최근까지도 그랬어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도. 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그런지 안 그런지는 5년 후나 10년 후나 알 수 있겠고요.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랬어요. 부패 사설. 이 부패 사설이 뭔가 하면요, 정부에 힘 있는 사람과 정치인들이 금융회사에 전화 한 통만 하게 되면 그 회사 무조건 대주대줘요. 상한 능력 있고 없고는 따지지도 않고, 기업이 정치인 권력을 이용해가 금융회사로 돈 무제한 대출 받아갖고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 영화가 안 짚고 있어요. 부패 사설이라는 거, 권력층의 부패 사설이 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민정부, 김영삼이가 군부 통치를 이제 종식시킨 문민정부가 탄생했다고 하니까 노동자들이 노동민주화라고 해가지고 매일 데모를 해 되니까 외국 투자가 전부 다 한국도 철수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업은 그 매출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수익이 좀 더 악화되니까 외국인 투자가 철수로 외환위기가 터진 거예요. 한국의 외환보유가 고갈돼버리고. 그거는 이 국가부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알고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가부도에 대한 영화는 팩트를 기반으로 만든 건 맞지만은 그 팩트가 절반을 가린 팩트였죠. 절반을 가린 팩트. 두 번째 논점입니다. 자, 그러면 IMF 터졌을 적에 국가부도위기 선언을 받았을 적에 김대중 그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에 당선될 때 외환위기로 국가부도선을 난 거예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때까지 3개월 기간 동안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부터 IMF 외환위기를 수습을 해야 되는 책임을 진 겁니다.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 내용이 국가부도의 날이 담겨 있었으면은 국민들한테 큰 교훈을 주는 위대한 영화가 됐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어떻게 극복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 소비, 기업 전부 다를 완벽하게 살려는 부양책을 동원을 해가지고요,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 다른 말로 고경경 자본주의, 경제력 있는 놈만 다 살아남아 하는 미국식 자본주의를 채택해가지고 3년 만에 구제금융 받은 금액 전액 상환하고 완벽하게 구제금융을 졸업시켜갖고, 구제금융 받기 전에 1만 불짜리 국민소득 1인당 1만 불짜리 경제, 지금 3만 불 경제까지 세계 최강의 경제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IMF 구제금융을 졸업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IMF의 최모범국.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요, 부동산 규제에 900여 건의 건축 규제를 갖다가 700개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부동산의 규제 대부분을.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소비가 곧 경제죠. 소비가 있어야 생산이 되고 기업이 있으니까 카드회사 기억하시죠? 2001년, 2년, 3년도에 카드회사에다가 길거리에서 무제한 무분별하게 국민한테 카드 발급해주라. 그래야지만 카드하고 막 쓰니까 소비를 하니까, 그래야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경제가 돌아가니까 카드 무분별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해줘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카드 막 아무나 붙잡고 막 발급해주는 시절 기억나죠? 김영 대통령이 그렇게 카드 소비를 살리고, 그 다음에 기업들한테 그 외국인 투자에 장벽이 되는 모든 투자 장벽을 다 철폐시켜줬어요.
모든 투자 장벽을. 이래갖고 외국인 투자가 다시 전부 한국 다 들어오고 노동 유연성을 강화해가지고 해고를 쉽게 해주고 외국인 투자 걸림돌 되는 법 규정을 다 철폐해주고 소비 무제한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동산 규제 900건 중에 700건을 다 없애버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분양권 거래하시죠? 분양권 거래는요 김대중 대통령이 98년 8월에 풀어주기 전까지는요 미등기 전매라고 해가지고 그거 분양권을 거래하게 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의 75%의 물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불법행위. 분양권 전매는 미등기 전매의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고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징수를 했어요. 평생을 단 한 번도 분양권 거래나 미등기 전매를 허용한 적이 없었는데 98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부동산이 살려야 자산 효과가 일어나갖고 IMF 구제금융을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미등기 전매로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가 부동산을 다 살려가지고 한국의 부동산 시스템이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구적인 일본식 자산 디플레 시스템을 완전히 끊어난 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완벽한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놓고 3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졸업시켰어요. 왜 이런 사실을 국가부도자는 단 한 줄도 달지 않고 사태가 나가 불어났다 끝.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가. 보다가 이게 마치 화장실 갔다가 미단 닦은 느낌이에요. 딱 끝날 때 보게 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화장실 갔는데 밑을 안 닦고 나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딱 이가 영화가 딱 그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98년 7월부터 강단에 섰는데 지금부터 21년째인데 97년 11월 IMF 외환위기 터지고 98년 상반기 하반기가 최정점일 때죠. 98년 7월서부터 제가 강단에 서면서 21년 동안 제 강의를 듣는 수만 명 수십만 명 사람한테 언제나 20년 동안 교육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은 3명의 지도자 때문에 완성됐다고. 첫 번째가 지구상의 유일한 문맹률 없는 국가 한글을 만드는 문맹률이 없는 게 한국 사람의 진영과 지식이 되는 거죠. 진영.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국민을 만든 겁니다. 한글을 창조하신 세종대왕. 그 다음에 세계 최극빈 국가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 국가로 재탄생시킨 김대중 대통령. 이 세 분의 위대한 지도자 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날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99% 사람은 너무 풍요로워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국가인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 이건희보다 내가 가난하고 100억 있는 사람보다 나는 가난하다고 하면서 불만 떠니지만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가장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가장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물론 고시원 쪽박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는요 고시원 쪽박보다 더 못한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어쨌든 세계 최고의 경제 수준을 지금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누구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또 이런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해준 건 우리 한글이라는 세종대왕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하고 서로 정적이 있어가지고 저 흑색 선전에 전 국민 지금 쏟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알고 있죠. 특히 경상도 사람들. 김대중 대통령이 빨갱이라는 말은요 클린턴 대통령이 오바마 자식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국식 자본주의에 충실한 이 자본주의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빨갱이가 아닙니다. 그다음 시장경제의 신봉자입니다. 좌파가 아닙니다. 근데 전 국민이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에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정적으로서 저는 빨갱이다 빨갱이다 해갖고 흑색 선전이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빨갱이가 아닙니다. 좌파도 아닙니다. 그리고 호남인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실을 전달할 게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요, 김대중 대통령의 그 후계자들이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민주당, 좌파 민주당을 키운 적이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요, 호남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덕을 입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김대중 대통령과 반대의 좌파 정부를 하고 싶었고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좌파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을 하려면은 진실에 입각해서 욕을 하려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식 정글 자본주의의 신봉자다 이렇게 욕을 하면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좌파다 빨갱이다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가 아닙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호남인들을 이용해서 한국의 좌파 사회주의를 만들려는 사람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걸 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100%의 객관적 진실입니다. 호남인들 냉정하게 제 얘기를 갖다가 검증을 해보십시오. 제가 21년 동안 이 논점만 경제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이걸 강의했고 세 번째 논점입니다. 자, IMF 외환위기가 터졌다. 그로부터 지금 20년 지났죠. 그럼 이 영화는 20년 지난 시점에 만들었죠. 20년 지난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IMF 당시에 상장사 평균 부채율 400%가 자기 자본 대비 지금은 100%로 4분의 1로 줄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서류상 150억 달러였는데 지금 4천억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럼 뭐 이게 몇 배가 더 올랐습니까? 3, 40배 더 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느냐. 20년 후 마치 이 국가부도의 날 보게 되게 되면 IMF로 착취당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결론은요, 제가 10월 달에 명품경제학 채널에 올려드린 강의였죠. 한국의 거시 건전성, 국가 펀더멘털은 세계 초우량 국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환 보유액 세계 8위고 경상수지 76개월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세계 최우량 국가고 CD에서 국가 프리미엄 중국과 일본보다도 더 높은 세계 최우량 국가고 무디스 S&P 피치 신용등급 세계 7번째 국가입니다. 세계 7번째 하는 최정상급 초우량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자, 보십시오. IMF가 발생했다. 20년 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됐느냐. 그럼 IMF 구제금융이 결국은 그 당시는 엄청나게 가혹한 저승사자 같았지만 그게 한국 경제를 제대로 구조조정시킨 거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서 IMF 구제금융 선언 받았죠. 취임할 때까지 3개월 기간 동안에 인수위에 있을 때 취임하기 전에 미국의 조지 소로스를 불렀습니다. 어디로? 그때 자기 자택인데 김대중 대통령 자택이 그때 대선 때는 동교동에 계시지 않고 일산에 단독주택에 머무셨습니다. 일산 단독주택으로 조지 소로스를 초청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 그리고 이거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객관적 팩트입니다. 언론 보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공격 중단해달라. 그리고 내가 정말 경쟁력 있는 초우량 국가 만들겠다. 나 믿고 한국에 투자해달라. 외환 공격하지 말고. 그래갖고 조지 소로스를 설득을 시켰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조지 소로스가 한국의 외환 공격 중단해가지고 이제 환율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김대중 대통령 말 믿고 한국 증시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98년도에 투자해가지고 3년 만에 조지 소로스는 순수익률 280% 걷어가지고
98, 99, 2000, 2001년 4년 만에 순수 280% 걷어가지고 전부 다 현금화해서 나갔습니다. 조지소로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IMF를 극복시켰습니다. 지금 민주당 좌파하고는 전혀 다르죠? 김대중 대통령은. 자, 네 번째 논점 보겠습니다. 97년 IMF 외환위기가 주는 교훈. 그 교훈은요, 국가 부도에 대해서는 서민과 대중과 중소기업이 당했다. 대기업이 이익을 착취해갔다. 국가가 쏘겠다. 이것만 논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부채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경제적 무지, 과다 부채와 경제적 무지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고 이게 객관적 팩트입니다. 과다한 부채, 감당하지도 못할 만큼 부채를 일으키고 대중이든 서민이든 중소기업이든 또 경제적으로 전혀 무지하고 공부 안 하고 무조건 남 탓, 세상 탓, 정부 탓, 니 탓, 회사, 금융회사 탓, 뭐 펀드 탓, 누구 탓, 조상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고 그 경제적 무지, 지가 무식한 지 탓인데 지가 안 무식했으면 삼성그룹처럼 오늘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돼 있겠죠. 부자가 돼 있겠죠. 삼성그룹은 무식하지 않았으니까. 감당할 수 없는 부채, 과다 부채와 스스로의 경제적 무지가 대중과 중소기업과 국민들, 전 국민의 국가 위기까지를 자초했던 겁니다. 이게 IMF가 주는 정확한 교훈입니다. 국가 부도자 이걸 살짝 가지고 있어요. 대중 니 탓이다 하게 되면 영화 안 볼까봐. 몰라서 이렇게 진단을 못했는지 알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이 영화가 우리 대한민국가 100년 1000년 동안 국민 자손 대대로 국민 교육 경제 교육 영화로 평생 쓰였을 거예요. 이런 논점 다 짚었으면은. 근데 요거는 영화 흥행을 위해서 대중편에 대고 대중과 서면 니는 잘못이었고 국가가 속여갖고 일 벌어졌다. 그거 다 사실은 사실이죠. 딱 그 점만 부각시킨 거예요. 얄팍한 상술이지요. 김혜수 씨 열심히 경제 공부해서 촬영 임했다는데 반은 허수간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국민별로 남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다섯 번째 논점입니다. 97년도 IMF 외환위기는요, 시장의 위기였습니다. 시장의 과잉부채, 그 다음에 권력과 시장의 부패 사슬, 시장의 위기였습니다. 그 시장 위기는 극복 방법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부패 사슬 다 끊고 김대중 대통령 방식으로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배웠고 김대중 대통령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위기는 이렇게 극복하라고. 세종대왕만큼 위대한 분이고 박정희 대통령 필적할 만큼 똑같은 공이 있을 만큼 위대한 분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 그런데 앞으로 터질 위기는요, 국가 부도에 나서 말한 것처럼 가계부채 위기, 이런 짜잔한 위기가 아니고요. 그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다음 정부가 우파가 되면 그런 위기는 없어요. 다음 터질 위기는 복지 위기입니다. 10년 뒤든 20년 뒤든.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 때문에. 이 복지 위기는 그리스나 아르헨티나 꼴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지 위기는 터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못 살립니다. 자, 그리스 최근 기사 하나 볼까요? 올해 8월 20일자 보도한 내용입니다. 8년 구제금융 끝낸 그리스. 우리는 3년 만에 졸업했죠. 그리스는 8년 만에 졸업했는데 불완전 졸업했어요. 자력갱생 여전히 험난하다. 자, 고용은 2009년 위기 터지기 전 대비 33% 줄어있고, 평균 소득은 위기 전보다 33% 줄어있고, 고용은 17.6% 더 감소해 있고, 경제 규모도 25% 더 축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안전하게 졸업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졸업했는지 아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장 위기를 3년 만에 완벽하게 갖고 100% 회복시켰고요. 김대중 대통령 말미쯤에는 150%로 상향시켰습니다. 우리는. 근데 그리스는 복지 위기로 터졌죠.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퍼주다가 극복 방법 8년이라도 극복 방법이 없고 3분의 1 토막 더 줄어 있어요. 위기 전보다. 구제금융은 끝냈지만 아르헨티나는 어떤 줄 아세요? 동크라이 포미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 노래 들어보셨죠? 그 에바 페론이 자기가 정통성이 없는 군부 독재자 구테타 이렇게 부인이니까 국민한테 인기라도 얻어야 권력을 지니까 정부한테 다 무상을 해주겠다. 그 아르헨티나 복지죠. 그래서 1960년대부터 지금 현재까지 58년이 지난 동안에 약 60년이죠. 약 60년 동안에 아르헨티나가 8번 정도 국가부도를 냈을 거예요. 8번. 평균 7, 8년에 한 번씩 국가부도를 내고 아직도 아르헨티나는 구제금융을 원래도 구제금융 받아갖고 불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60년째 국가부도를 8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 페론의 복지 망령을 국민들이 그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복지 습성을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심어주는 이 복지위기가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로 만들어 갈 겁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서민과 대중과 청년 여러분들은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꼭 검증해 보시고요. 제 말이 틀릴 확률은 그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을 상황이 온다면은 제 말이 틀릴 겁니다. 반드시 이재명과 민주당 이해찬 이 사람들이 10년 한국 더 정권을 지게 되면 한국은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짝 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다 철수하기 때문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그리고 한국의 부자들도 한국엔 절대로 투자 안 하고 공장이면 투자 안 하고 해외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거 해외에서 하는 거 막을 방법 없거든요. 한국에는 고용할 기업도 없고요. 경제활동할 주체도 없어요. 지금 이재명하고 이해찬하고 민주당 시기면은 이 사람들이 10년만 더 정권 잡으면 이 짝 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면 당신이 한국의 삼성전자라면 당신이 한국에 투자하고 기업하고 공장 세우고 월급 적자 나도 계속 주고 현대전자 노조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기업인이라면 당신이 투자자라면 그런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당연히. 공짜나 받아 네가 어떻게 하겠어. 공짜나 받았는데 책임을 안 지고 공짜만 달라고 하는 네가 뭘 그런 거 하겠어. 자, 오늘 강의의 결론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그럼 국가부도에는 이거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결론 2% 부족합니다. 끝나게 되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한 영화긴 합니다. 제가 말한 5가지 논점을 짚어갖고 완벽한 영화로 만들었으면 앞으로 100년, 1000년 동안 국민 경제교육 영화로 영원히 이거는 남을 텐데 일단 필요한 영화는 맞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신다면 보는 건 권장합니다. 배우들도 열심히 연기했고 CJ가 영화 제작했으니까 돈도 벌게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니까 보는 건 보십시오. 다만 오늘 강의 들으신 분은 보셔도 되고요. 보신 분들한테 오늘 강의를 꼭 들으라고 이 강의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니까 그 말까지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찰력을 위해서 제가 과제학습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과 통찰력을 얻지 못하면 더 나은 미래는 없습니다. 제가 통찰력을 얻기 위한 2015년에 올렸던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제위기가 터지든 안 터지든 성공하는 경제인과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통찰력 강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날짜 수정이 잘못 안 낸 겁니다. 오늘이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 날짜 수정이 안 된 겁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시청자 댓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또 경제적 판단에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거짓말이나 조작한 거라면요 제가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늘 아침에 이 강의 원고 만들 때 오늘 아침 11월 30일 올리신 글입니다. 우리 그 명품 회원님께서, 저도 얼굴을 안 봐서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명품 회원입니다. 오래전부터 2018년 11월 27일 현재 여러분의 가정경제는 어떻습니까? 15분 전에 오늘 올린 겁니다. 제가 보기는 아마 힘드실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는 노동으로 수입을 창출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으며 일자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저성장, 고령화, 무인 자동화, 무인 자동차, 얘는 대리기사도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10년 후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내가 하는 이 일을 앞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미래는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30년 50년 더 사셔야 되겠죠. 대부분은. 그때 뭘로 먹고 사실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꼭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명품 경제학에서는 실물 경제와 화폐 경제학을 널리 알려서 국민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하루에 1시간이면 1년이면 365시간이지요. 지식이 부를 창조한다. 강력 추천합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경제교육을 하는 이유는요, 이 국가부도의 날 영화에 보게 되면 유아인 씨가 연기를 하고 있죠. 그 모델은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을 모델로 만든 것 같은데, 캐릭터 설정을 했는데, 전 국민을 그런 분을 만들겠다. 그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에처럼 사악하냐? 사악하지가 않습니다. 그 영화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은요, 그 당시에 경제를 몰라갖고 무식해서 피해를 본 서민과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누군가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선악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왜 사악하지 않은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영화를 보셔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음 경제 위기 때 당신은 유아인이 되겠습니까? 허준호가 되겠습니까? 무식해서 당하는 허준호 중소기업 사장이 되겠습니까? 서민이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유아인처럼, 지금 미래에서 박현주 회장처럼 그 부를 만드는 기회로 삼겠습니까? 당신이 정상적인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전부 다 유아인을 선택할 겁니다. 박현주 회장처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선악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영화에서. 또 영화는 그렇게 표현해야 또 흥행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를 미래 세대 박현주 회장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모든 완벽한 컨텐츠가 이미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우리 명경 채널에는. 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강의 보겠습니다. 네이크로버님, 우리 명품 경제학 채널의 최고의 그 명품 회원이죠. 가족 전체가 TV나 영화보다도 흥미진진하게 어느덧 제 삶의 심장이 되어 있는 명품 경제학은 강의 한 편 한 편이 바로 황금 덩어리입니다. 실물 경제학의 황제, 경제의 신, 그 어떤 최상의 수식어를 올려놓아도 맞아떨어지는 스승님의 권능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소중한 강의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사기인가 혼란스러우시죠? 확인을 직접 해보십시오. 자, 오늘 통찰력 과제학습입니다. 2015년 11월 2일날 올려드렸던 강의입니다. 58분짜리 강의고요. 슈퍼부자를 위한 경제학, 경기파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이 58분짜리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요, 경기 호황기 때도 떼돈을 벌 수 있고 경기 불황이나 경제 위기 때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언제나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좋을 때도 떼돈을 벌 수 있고 경제가 위기로 폭삭 망할 때도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요 강의에 들어있습니다. 58분 25초짜리. 자, 근데 이 강의는 오늘 강의 유튜브 회원들에서 무료 지금 공개 드렸죠. 이거는 유튜브에서 무료로는 볼 수 없습니다. js노벨.com에 한 달에 2만원 결제한 유료 회원만 들으실 수 있는 강의입니다. 제가 대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전 국민한테 이거 무료로 다 공개해 드렸던 강의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다음 달 이제 하루만 지나면 다음 달 12월 슈퍼재테크 여러 번 공지해드렸죠. 글로벌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와 미국제 최적의 투자 시점 12월 슈퍼재테크로 변경천에서 올려드리게 됩니다.